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수미토모 상사를 다녔었고요. 20년 동안. 그리고 이제 KPMG라고 하는 회사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한, 3.1개법인까지 해서 한 10여 년 정도 있었고, 뭐 이런 저는 퍼스널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부동산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부동산이라는 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좀 몇 년 된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38살 난 부부가 그 부부싸움을 하면서 아파트를 매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너무 늦게 산다 뭐 이래가지고 싸우다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목동의 아파트에서.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신문에 났길래 참 이 부동산이라는 문제는 젊은 사람들한테도 참 심각한 문제다. 나이 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요사이 와서는 이제 부동산이 또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 때는 또 폭등을 했었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게 부동산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생존기술 같은 거, 기술 같은 거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거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이런 학문에 대한 기초도 가져야 되고 또 실질적인 이제 실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부동산을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꼭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은 절대로 클래스메이트들끼리 모여가지고 투자하지 마라. 이게 말이죠. 제가 한 40년이 넘게 강의를 했는데, 이 대학원이나 뭐 박사과정이나 뭐 이렇게 최고 경영자과정이나 뭐 이런 데서 만난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뭐 1억이다 뭐 2억이다 투자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 3년, 5년 지나고 나면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부동산의 결론은 재판에서 결론 나기가 쉽습니다. 뭐 개발 문제가 됐든, 뭐 투자 문제가 됐든, 또 부부 간에 싸움이 벌어져도 꼭 재판으로 결정이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투자는 혼자 해야 돼요. 누구랑 같이 하는 건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고, 더군다나 또 이렇게 클래스메이트끼리 만나가지고 같이 공동 투자하는 거는 비극이 되기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리는데, 어쨌거나 이 부동산에 대한 그 기본적인 지식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거는 결국은 제가, 40몇 년을 공부한 것 같은데요. 인생 문제하고 똑같아요. 부동산이.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인생과 부동산은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경영학도 있고 또 무슨 산업 분야도 있고 그런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개념은 우선은 기본적인 거는 지구 표면의 딱딱한 부분을 이제 대상으로 합니다. 이제 토지를. 그리고 이제 바다도 대상이 되는 거죠. 바다도 밑에 들어가면 딱딱한 부분이 있듯이. 그리고 자연적으로는 흙, 땅, 터. 이래가지고 그 전에 한 20여 년 됐나? 뭐 해서 이 터라고 하는 그 소설이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된 적도 있었죠. 어떤 뭐 도사 같은 노인네가 써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정치적인 관점으로는 영토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사법적인 법률적인 관점에서 소유의 대상입니다. 법률적인 대상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의미는 생산재, 소비재, 자산 이렇게 보는데 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왜 실패를 했느냐 하면은 실패의 원인은 경제학자들,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써가지고 실패를 한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그겁니다.
배운 거밖에 모르거든요. 사람들이라는 거. 배우고 경험한 거밖에 모르는데, 이 경제학을 한 사람들은 뭐를 보느냐면은 생산재나 소비재를 보는 거예요. 자산으로 보고, 이 부동산을. 근데 이 부동산이 생산재이기도 하고 소비재이기도 하고 자산인 건 틀림이 없는데,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심리재라는 거예요. 심리재. 이거를 이제 경제학자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경제학 분야에서 처음으로 심리재라는 개념을 가지고 도입을 해서 그 연구를 한 시카고 교수가 노벨상을 탄 사람이 처음 나온 게 경제이론의 게임이론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노벨상을 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불과 얼마 안 된 일이고 전부 생산재, 소비재,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거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거나 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거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거나 뭐 이런 시절에 전부 기자들이 쓰는 거 보면은 뭐예요? 공급이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게 공급이 너무 많아서 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공급이 너무 많아서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파트가 뭐 갑자기 공급이 많이 됐어요, 지금? 똑같잖아요. 근데 소비재, 경제재, 자산재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보는데 부동산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정치재로 보는 게 더 효과적이다. 또는 정치재 내지는 심리재로 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부동산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도 영향을 많이 주지만 수요라는 거는 뭐냐? 안 사면 소비재는 수요는 없는 거예요. 안 사면. 근데 얘네들이 그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부동산은 안 사면 수요가 없어. 아, 내가 안 사겠다는데 있든 말든, 그죠? 공급을 하든 말든 안 사면 그만이야. 그러면 안 사면 수요가 줄어.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사겠대? 지금 뭐 시장에 가면 누가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거는 왜 그러냐? 안 사겠다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똑같은 시장이 있는데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너도 나도 시장으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수요가 엄청나게 공급에 관계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부동산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요. 어쨌거나 직업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좁은 나라에서 경제적인 부흥을 갑자기, 특히 이제 우리나라 투기를 제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학문적으로 규명을 했던 제 박사기 논문에서 이제 투기가 도대체 뭐냐? 10%가 올라가야 투기냐? 30%가 올라가야 투기냐? 50%가 올라가야 투기냐? 1년 만에 50%가 돼야 되느냐? 아니 10년 만에 50%가 돼야 투기냐? 이런 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스페큘레이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학문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논문을 쓰면서 투기라는 거를 이제 규명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투기가 거의 시작된 시발점을 보는 게 뭐냐면은 그 경부고속도로 만들었을 때 이 경부고속도로 만들기 전에도 물론 그런 스페큘레이션 투기가 있었지만은 그거로 인해서 가장 투기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투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기간 내에 경제 발전을 성공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 토지 가격, 주택 가격이 폭등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는 부동산이라는 건 온통 투기로 바라본단 말이죠. 미국은 부동산 투자나 개발의 역사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정부나 지방이나 사회에서 계속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건 나쁘게 투기로 바라보는 시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개발이나 뭐 어떤 뭐 현상이 나타나면 그걸 어떻게 투기를 막을까?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하면은 그걸 지원해 줄까? 거기에다가 뭐 도로도 만들어주고 또 어떻게 하면은 전기를 만들어주고 이런 거에 중심이 된 원인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깊이를 가지지 못한 학자들은 흔히들 왜 미국은 왜 유럽은 이렇게 개발 사업이나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규제 위주냐 뭐 이러고 이제 투덜대기도 하고 비난도 하는데 그건 짧은 소견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개사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1년에 한 30만 명이 응시를 해요. 진짜 엄청난 인원입니다. 이게 30만 명이면. 그러면요 30만 명이 매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이 중개사 시험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동산 지식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부동산 중개사 수준이 전문대학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자꾸 인원들이 많아지고 응시율이 높아지면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대학교 학사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사 공부를 하려고 해도 경제학과나 법률학과나 이런 데 나와야 최소한도 한 1년, 2년 풀타임으로 공부를 해야 합격을 할 수가 있지. 직장 다니면서 내가 경제학과 나왔다고 그래서 또 법률학과 나왔다고 그래서 공부해서 1년 만에 된 애들은 반도 안 돼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기에는 1년 가지고는 안 되는 코스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간접평가사는 이거는 이제 석사학위 이상 수준이 돼야 뭐 가능한 수준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택관리사라고 또 아파트 관리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하는 이제 직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CIM이라고 해서 제가 그 미시간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 때 보니까 부동산 투자 분석사라고 그러는 제도가 있는데 굉장히 유용한 제도예요. 그래서 97년도에 우리가 IMF가 왔잖아요. IMF가 올 당시에 제가 이제 스미토모라는 회사를 다녀다가 이제 그 KPMG 회사에서 이제 그 고문직을 했었는데 전부 스탠다드가 미국으로 바뀌었어요. IMF 때가 되고 나서는. 그래가지고 저처럼 일본 종합무역상사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갖고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미국에 가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미시간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게 캐시플로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빌딩 200개가 그냥 IMF 때 그냥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 미국 놈들 뭐 유럽 놈들이 와가지고 아주 분탕질을 하고 다 먹었단 말이죠. 지네들 돈은 그냥 몇 프로 가지고 오지도 않고 소위 말해서 그걸 에쿼티라고 하는데 돈 몇 푼 들고 오지도 않고 전부 은행에서 론 일으켜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외환은행까지 집어삼켰잖아요. 그죠? 다 그냥 거저 먹었어 입에다. 그죠?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전문가가 없구나 이런 생각에서 그 제가 도입했던 제도 중에 하나가 CCIM이라는 전문가들을 키워야 되겠다. 부동산에서도 국제적인. 그래서 이제 지금 한 1000명이 넘었습니다. CCIM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저 사람들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증권회사, 은행 뭐 할 거 없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CCIM 자격을 따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의 이제 실세를 보면은요, 김영삼 시대 때는 평균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1억 8,200만 원에서 2억 2,900만 원이 됐고, 김대중 시절에 많이 올랐죠. 거의 2배 가깝게 올라갔습니다. 5년 동안에. 그 다음에 노무현 시절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2배가 더 올라갔죠. 한 2.5배. 평균 가격이 3억 9,500에서 7억 6,400만 원이 됐으니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참 이상하게 진심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싶었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진심으로. 난 노무현 대통령의 진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 진심이 통하는 게 뭐가 있어야 돼? 뭐 아는 게 있어야지 통하는 거예요. 아는 게 있어요. 이제 게임 이론의 그 경작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
아르헨티나라든지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인플레이션이 몇천 %로 아니에요. 그죠? 그런 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내가 돈을 받으면 신발을 딱 양쪽 손에다 들고서 돈을 들고서 뛰어가야 돼. 시장으로. 빨리 가서 사야지 더 올라간 가격보다는 더 싸게 사잖아요. 그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가격이 막 올라갈 때는 빨리 신발을 거머쥐고서 빨리 가서 계약을 해야 그게 제일 싼 가격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정책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저렇게 돼요. 다음에 또 어떤 대통령은 또 그대로 하다가 또 피 봤어요. 그죠? 근데 이 피 보는 거는 좋은데 누가 피 봐? 국민, 서민이 피 보는데 가장 피 보는 게 젊은이들이라는 거지. 아까 내가 좀 늦게 오신 분들 계시지만 얘네들 인생이 10년, 20년이 날아갔다는 거지. 요새 젊은 아이들 주변에 자기 자식이나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게 이제 투자해가지고 지금 고생하는 사람들 많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해답을 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전부 큰일 났다 그러고 비난만 하지 해답을 주는 데가 없어. 해답은 이거예요. 망하면 돼.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냐면 빨리 덜 망해야 돼. 그죠? 덜 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예를 들어 25평짜리를 24평짜리를 8억 주고 샀는데 이게 5억이 됐어. 이게 4억이 됐어.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융자받은 게 4억이야. 또 제2금융권에서 이렇게 저렇게 받은 게 또 한 2억이야. 그죠? 또 마누라 돈, 내 돈 한 1억씩 있는 것도 박았어. 이래가지고 산 게 그 아파트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4억이 되고 5억이 됐다고. 그러면은 내가 여태까지 빌린 돈은 다 날아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거 갚으려고 이제 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 봐야 되는데 피를 어떻게 덜 보느냐 이것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그죠? 두 가지야. 하나는 어떻게든지 버틸 수 있으면 버텨야 되는데 버틸려면 어떻게 돼? 2잡, 3잡 뛰어야지. 그죠? 와이프도 애는 어디다가 맡기든지 해놓고서는 카운터를 보든지 뛰어야 되겠지. 그죠? 나는 야간에 나가서 운전도 하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걸 틀어막을 수 있으면 그렇게 기다리면 부동산은 어떻다? 다시 올라요. 그렇지. 사이클이야. 이거 떨어졌을 때 팔면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데 이거 가지고 있으면 다시 올라갈 수가 있거든. 근데 부동산 가격은 떨어졌다가 안 올라가는 적이 한 번도 없어. 또 한 번도 올라갔는데 안 떨어진 적도 한 번도 없어. 이게 세상의 흐름이야. 또 부동산의 흐름이고 이게 또 모든 경제 흐름의 흐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떨어졌을 때 털어버리면 나는 인생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버텨야 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빨리 현금을 뽑아야 돼. 그죠? 현금 뽑는 방법은 뭐야? 아니, 8억을 주고 샀는데, 이게 전세가 7억까지 받았었는데, 전세 가격이 3억으로 떨어졌네.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럼 어떡해? 3억이라도 빨리 전세 주는 거지. 그럼 현금이 나오잖아, 3억. 그럼 그 3억을 들고 어디 가야 돼? 빨리. 대출만. 그렇지. 가서 제2금융권에 있는 거 맞고, 제1금융권 거 맞고, 그죠?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한테 빌리고 이런 거는 좀, 나중에. 저 답을 다 알고 계시네. 그렇게 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보따리 싸가지고? 일하러 가야지. 아니, 보따리 싸, 어디 천만 미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제일 싼 데로 가야지. 제일 싼 데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엄마, 아버지한테 들어가는 거지. 엄마,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어디 문간방이 됐든 애새끼 데리고 같이 한 방을 쓰든 다 할 테니까 그저 받아만 주세요. 이래가지고 그냥 발바닥이 되도록 그냥 빌어가면서 그냥 비참한 대로 그냥 아버지, 어머니만 보면 그냥 하늘 쳐다보듯이 하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처갓집이든 자기 본가든 가리지 말고, 그죠? 그 다음에 내 얼굴은 뭐예요? 완전히 나는 그냥, 이제 걸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인생 사는 거죠. 그죠? 이렇게 사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야, 그나마. 그죠? 아니면 아까 우리
총장님이 말씀하듯이 어떻게 돼?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나가면 아주 저 빈집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가가지고 뭐야? 그냥 신문지 같은 거를 때려 막아가지고 아주 저 바람 들어오는 거 막고, 그죠? 그래 가면서 거기서 지내야 돼, 그죠? 뭐 수돗물 나오고 무슨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죠? 그렇게 한 5년 지내다 보면, 그죠? 다시 경기가 올라갈 때가 돼. 그건 뭐예요? 내가 이런 이진욱 교수가 강의하는 것 같은 강의를 안 듣고 공부 안 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지, 뭐. 어떻게, 그죠? 자, 그런 이야기가 약 나왔으니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드리라고요. 지도해 주시고. 근데 웃기는 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매가지고 이 사람이 건설업자 출신이고 그래서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줄 알았더니,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할 때 아주 죽을 듯이 가격을 올리려고 온갖 다 했어, 하여튼. 한마디로. 그런데도 계속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본인이 대통령 할 때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다? 미치고 펄쩍 뛰는 거지. 미치고 펄쩍 뛰어. 왜 그러냐면,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가격이 올라가야 말이지. 뭐, 이사도 가고, 투자도 하고 말이야. 그러면 이삿짐 센터에서 바쁘죠. 이사도 가야 되고, 도배도 해야 되고 말이지. 또 도배하는 업자는 또 일거리가 많으니까 그냥 아침부터 뛰기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까지 뛰면은 뭐야. 힘드니까 택시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택시 타고 가다가 또 주문이 넉넉하니까 가다가 또 포장마차집에서 술 한잔 하고 들어가야지. 그럼 포장마차집이 그래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뭐, 도배업자도 오고, 무슨, 뭐, 하는, 십장도 오고, 뭐, 이래야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도 그냥 일자리가 많아가지고 가다가 모두 사먹고 이러지. 이건 말이야, 이사 가는 놈도 없고, 가격은 떨어지니까 매매도 안 되고 말이야, 도배업자 죽는다 그러지, 뭐, 아이고,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왜 이러냐? 부동산재는 경제 효과가 3배야. 경제 효율이. 그래서 부동산이 올라가지,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 지금 중국이 큰일 나는 이유가 이 부동산이 엉망이 돼가지고 앞으로 중국은 망하는 일만 남았다고 보는 이유가 부동산이 지금 엉망이잖아요, 중국이. 그런 것처럼 부동산의 산업이 주는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 이명박 대통령 때는 부동산 경기가 죽어가지고 아주 그냥 힘들었어. 본인이 정치하기도 경제 꾸려가기가. 근데 경제가 잘 돌아가면은 어떨 때 잘 돌아가? 막 가격이 올라갈 때 잘 돌아가. 나중에 하는 놈은 그냥 죽을 맛이 오더라도 내가 해먹을 때는 그냥 해먹겠다 이러고 해먹은 게 부동산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이명박 때 그냥 불을 떼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하도 불을 떼니까 나중에 올라간 건 언제 올라가느냐? 박근혜 때 올라가는 거예요. 오래 걸려요. 불을 떼도 오래 걸려. 부동산은. 불을 꺼트리려고 그래도 오래 걸려. 오래 걸려. 그래가지고 박근혜 때는 부동산 가격이 이명박 때 불 뗀 거가 그때 올라간 거예요. 박근혜가 불을 뗀 게 아니라. 그래서 박근혜는 그냥 엔조이만 한 거지. 엔조이만 하다가 그냥 방구석에서 이제 망했지만, 좌우당간 그건 정치를 잘못한 거고, 부동산으로 볼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가장 망하게 한 게 누구냐? 여기 도표에서 보면 문재인이란 말이에요. 가격이 올라도 보통 많이 올라간 게 아니잖아. 그리고 이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해도 한 7억 6천만 원 할 때까지도 그래도 열심히 돈 벌면은 저거를 어떻게든지 은행에서 융자받고 말이야, 뭐, 내가 한 5년이고 10년이고 열심히 하면 집 사겠다 이랬거든? 근데 이게 13억까지 올라가 버리면, 별짓을 다 해도 나는 틀렸구나. 내 인생은 이제 이번 생은 틀렸다. 뭐 이래가지고 뭐 드라마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사실 불행한 일이지만 이 윤석열 시절에 와가지고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뭐 3억, 4억, 뭐 5억, 6억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2019년도 가격이 됐느니 뭐 20년도 가격이 됐느니 하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게 더 떨어질까요? 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집니다.
지금 좀 멈칫했죠? 지금 팔 사람이 좀 빨리 팔으라고 주변에 얘기하세요. 더 떨어질 거예요. 더 떨어지는데 언제 더 떨어져? 한 8월, 9월 이쯤 되면 경매 시장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버티다 못 버티는 것들이 이제 쏟아져 나와요. 그렇잖아요. 버티잖아요. 내가 아까 버티라고 그랬잖아. 버티는데 어떤 사람은 버텨도 막 그냥 저녁에 가서 뛰고 말이야 뭐 하고 와이프는 또 그냥 가서 뭐 카운터 보고 뭐 이래가지고 버텼는데 한계가 있잖아. 한계가. 청년들 아까 버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못 버티는 놈이 있지. 그렇죠. 약한 놈 못 버티는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 하루 팔아야 되잖아. 팔으려면 좀 미리 팔지 말이야. 다 망해가서 팔려고 그러는데 또 나만 팔면 좋은데 너도 나도 파네. 어떻게 돼? 가격이 떨어지죠. 폭락하지. 그 경매 시장에 물건이 나오면 어떻게 돼? 막 50%, 60%, 70% 가격이 막 후려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에 후려친 가격이 또 어떻게 돼? 시장 가격에 막대기 영향을 주잖아. 그럼 또 떨어져. 그게 언제 벌어질까? 여러분들이 여름 휴가 갔다 오면 벌어지는 시장이 그 시장이에요. 그 시장이 벌어지고 말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격이 또 떨어져요. 그때 한 10%에서 30%? 지금 가격에서 또 더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땐 어떨까? 전체적으로 볼 땐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올라가면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좀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잖아. 또 젊은이들 뭐 다 집 산 거 아니잖아. 10놈 중에 한두 놈만 샀지 아직 7, 8명은 기다리고 있거든. 얘네들은 기회가 되는 거지.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산의 구성을 보면은 거의 7, 80% 이상이 다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재산을 10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게 한 7억에서 8억은 부동산이고 현금이나 뭐 증권이나 뭐 이런 채권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금이나 뭐 이런 거 가진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중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금을 많이 가지고 있던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금을 많이 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봤어요. 비상자금 정도만 가지고 있지 대부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이 자기 자산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번 사기를 당했다면 7, 80% 심하면 80% 이상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날아가기만 하면 좋은데 뭐예요? 빚까지 지잖아. 그죠? 그래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서 꼭 알으셔야 되는 게 이제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권리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은 등기. 이 등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등기를 볼 줄 알고 등기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등기 이면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보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면 어렵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을 주고? 아니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돈을 주고 전문가를 쓰면 돼. 전문가를. 그죠? 전문가를 쓰는데 어떤 놈이 전문가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놈이 영어를 잘하는지 몰라. 이놈도 영어하고 저놈도 영어하면은 내가 영어를 어느 정도 아니면 이 사람 굉장히 발음도 좋고 좋으네. 이걸 아는데 아예 내가 러시아 말을 모르면 얘가 러시아 말을 잘하는지 제가 잘하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내가 영어를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고등학교 정도까지 다니는 실력은 됐다 그러면 저 사람 발음 좋네. 저 사람 영어 잘하네. 이건 알잖아요. 나는 잘 못해도. 그거를 감별해가지고 전문가를 돈을 주고 쓰는 거. 이 돈을 주고 쓰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왜 우리가 바둑 전문가가 왜 AI하고 바둑 두는 거 했잖아요. 이세돌이가. 이 바둑 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하냐 하면, 그 이세돌이가 그냥 그 바둑 두는데 돈을 갖다가 그때 준 돈이 얼마인가 5억인가 얼마를 준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한 판 두는데 그렇게 준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 아니에요.
오케이. 이래가지고 이제 뭐 바둑협회가 난리를 치고 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뉴스가 돼가지고 뒀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세돌이는 받은 돈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회사가 남긴 돈은 1조 6천억인가를 남겼거든요. 그 뉴스가 돼가지고 주식이 올라간 거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이세돌이가 조금이라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영어를 좀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서 김앤장이나 뭐 태평양이나 이런 그 로펌한테 가서 야, 나 이거 모르겠는데 계약을 좀 해야 되겠는데 내가 5억을 받는데 내가 5천만 원 줄게. 계약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 좀 해줘. 그러면 5천만 원 받고 해줄까요, 말까요? 해주죠. 왜 그러냐면은 김앤장 같은 데는 5천만 원이 껌값이지만 아니 이게 뉴스에 나가지고 김앤장에서 계약을 해준대. 이건 김앤장도 PR이 되잖아요. 이거 무료로도 해줄 거예요. 그죠? 아니면 돈 주고라도 해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 거래 액수의 이익을 보는 거야. 한 5%만 예를 들어서 받는 거로만 계약을 했어도 얼마일까요, 그게? 그죠? 거의 뭐 1,000억에 가까운 돈이 되잖아요. 그죠? 야, 그러면은 뭐 그거에 한 반만 자기 갖고 반은 그냥 그 바둑협회에다가 탁 기부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바둑협회가 그냥 완전히 세계적인 그 협회로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그 바둑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천재 같은 사람도 바둑돌에만 천재지 다른 분야는 무식했다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이 부동산도 전문가를 써서 그런 것들 하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거래사고 같은 것도 막을 수가 있다 이거죠. 이런 것도 이제 이해를 해야 돼. 내가 부동산을 뭐 어디다 산다든지 관리한다든지 또 내 부동산을 관리한다든지 했을 때 최소한 더 흐름은 이해를 해야 돼. 세상의 흐름. 아까처럼 이세돌이 같이 그렇게 내가 바둑돌에만 전문가가 돼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런 게가 안 올 거야. 슬프지만. 그죠? 또 뭐 저 영화 배우 누군가 우리나라 여자 배우도 또 무슨 아주 세계적인 영화가 그렇게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 주연 안 맡았다가 진짜 아주 아쉬운 기회를 놓친 그런 케이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죠? 일조권이라는 거는 이건 아주 오래됐어요. 오래돼가지고 제가 이 부동산 공부할 당시에 70년대에 일조권이라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이미 일본 같은 경우에서 많이 문제가 생겼었는데 우리나라의 70년대만 해도 일조권 문제를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니 햇빛이 안 들다가 보니까 아파트들이 높아지면서 이게 내가 삶의 질도 떨어지고 내 옆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더라. 이런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주택인데 옆에 아파트를 짓다가 보니까 아니 그냥 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데에 비해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해서 일조권 문제가 1970년대부터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강에, 그러니까 맨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강이 보이느냐 마느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강이 보이는 데는 1억이 더 비싼 거야. 아주 이 현상은 1980년대 후반서부터 나타났는데 전부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한강이 보이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근데 아니 나는 한강 보이는데 사겠다는데 1억을 더 주고 이래가지고 이런 현상이 한강 맨션 아파트에서부터 생긴 게 조망권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여기가 골프장이 내리 보인다든지 무슨 뭐 그런 조망권을 가지고 꽤 바다가 보인다느니 그래서 이게 가격에 반영이 되는 게 상당히 지금은 영향을 많이 주죠. 그 다음에 무조건 뭐 조망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 학세권. 이거를 이제 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여기서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느냐, 시간은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익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될까?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역세권의 문제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다리 힘이 점점 풀리실 나이 되시는 분들이 점점 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다리 힘이 멀리 벌어질수록 살기 싫어져요. 그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러면 아이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든 말든 난 여기서 못 살겠다. 뭐 또 뭐 층층에 뭐 계속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야 된다. 이러면은 아파트 그런 데 사고 싶지 않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영향을 많이 줍니다. 주택 가격에. 또 학세권. 이 학세권은 뭐 우리 강남 8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뭐 아주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이해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개발권. 이거는 이제 어디가 개발한다. 이거는 뭐 영향을 엄청 주죠. 이런 거는 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숲세권. 최근에 와서는 이제, 공기가 이 중국 덕분에 아주 공기가 나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문재인 시절에는 이제 중국이라고 얘기도 못하고 그 주변국에서 날라온 것 때문에 뭐 그렇다고 그 얘기를 했지만 어쨌거나 딱 천진이라는 중국에 있는 천진, 내가 교수를 아는데 그 천진에 있는 교수가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하고 천진에 있는 날씨하고 딱 하루 차이라는 거야. 그래서 천진에 비가 오면 그 다음에 서울에 비가 온다는 거야. 그 날씨가 다 하루가 걸린대. 구름이 날라오는데. 그런데 구름만 날라오면 좋은데 이게 그죠? 온갖 폴루션, 에어 폴루션이 그대로 날라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공기에 영향을 주는 지금 90% 이상이 중국의 영향을 받잖아요. 아유, 그래서 요새요, 한 3년 동안은 참 공기가 좋았어요. 제가 저녁 때 이렇게, 자꾸 배가 나와가지고 밥 먹고서는 이제 꼭 한 40분, 50분 걷거든요. 걷는데 그 공기를 아주 민감하게 느껴요. 걸을 때마다 느끼는 게 날씨가 좋으냐, 폴루션 문제가 어떠냐에 따라서 걷는데 확실히 틀려요. 그래서 이게 점점 우리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 숲세권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점점 중요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숲세권에 대해서는 점점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큐빅당 먼지의 숫자가 얼마냐, 그죠? 또 질소의 그 양이 어느 정도냐, 또 폴루션의 양이 어떠냐, 이것이 아마 내가 볼 때는 수치화돼가지고 이제 발표할 날이 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지역의 아파트가 어느 정도의 공기의 질인지, 그죠? 또 어느 정도 푸른 숲이 보이는지 이런 거를 수치화할 수 있겠죠, 그죠? 아직까지는 그게 수치화가 안 됐는데 제가 보기 때는 머지않은 날에 수치화가 돼서 이게 가격에 영향을 많이 줄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여러분들 뭐 신문에서 가끔 보셨겠지만 이게 이제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하나 동영상을 틀어드리려고 싶은데 뭐 시간이 없어서 못 틀어드리는데 요새 이제 굉장히 인기 트는 요리 전문가가 시장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에다가 자기 고향이 예산이래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장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가가지고 시장이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임대료를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임대료를 자꾸 올리고, 그 다음에 먹는 질은 떨어지고, 사람들은 막 몰려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이미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죠? 그런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이대. 제가 얼마 전에 이대 앞에 갔더니요. 아유, 거기 앞에 빈 상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옛날에 중국에서 뭐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럴 때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거기 이대 앞에가. 근데 지금은요, 점포가 엄청 많이 비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임대료를 막 올리다가 보니까 장사가 안 되고 또 하던 사람들은 나가야 되고, 그죠? 새로 받아야지 또 임대료 올릴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보니까 거기가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났는데 코로나까지 왔잖아요. 엎친데 겹친격으로. 그런 것처럼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홍대야, 뭐 가로수길, 경리단길 이런 데가 대표적인데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가면 그걸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나가잖아요. 그죠? 새로 하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새로 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이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 끝장이라는 거야. 젠트리피케이션의 현상이. 그렇게 뭐 하는데, 그런 거를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한다. 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모르는 거는 전문가를 돈을 주고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잘 활용하시면서 쓰시고, 또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아까 말씀해드린 방법으로 에스케이프 할 수 있게,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내 자신도 그렇고 자식들한테도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뭐 점점 요새는 소가구화해요. 이게 뭐예요? 사회현상이란 말이에요. 아들만 나가는 게 아니라 딸도 나간다. 왜냐면 서로 너무 틀리고 또 직장이 너무 멀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나가는 거죠. 저희가 방 얻어서 나가요. 그러니까 가구가 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그죠? 이혼은 또 자꾸 하고, 노인네들은 또 노인네들 살다가 또 헤어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요새?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은 망합니다. 늙어가지고, 이혼하면. 이혼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브랜드화 하는 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요새는 브랜드화예요. 너 어디 사냐? 이래가지고, 나 어디 살아? 난 어디 살아? 그러면, 얘가 사는 게 괜찮구나. 이렇게 브랜드화였어요. 거의 동네. 아파트 어디 사느냐? 옛날에는 몇 평 사느냐? 이랬는데, 요새는 너 어디 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너 어디 산다고 하면, 부모가 돈이 좀 없든지, 그저 그렇구나. 어디 산다? 그런데 평수가 한 80평 정도 되는데 산다. 그러면, 아이고, 집값만 해도 한 50억이 넘고, 80억이 넘겠구나. 이러면 벌써 다르죠. 그죠? 그래서 아파트만 브랜드화 하는 게 사람도 요새 브랜드화 한다. 이렇게 새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기후 변화가 심해져가지고, 그죠? 요새 제가 이제 말리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아는 친구 하나, 친구라고 그래야 되나? 아마 이제 직장 동료였는데, 부산에서 아파트를 샀는데, 바닷가가 보이는 가까운 데 말이에요. 샀는데, 엄청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팔아라.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이제 그게 바닷물에 잠길 날이 멀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이 기후변화가 와서 점점 수면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수면 올라가는 속도가 이게 가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북해, 남극, 북극, 남극이 막 녹아나서 이 기후변화가 오는 게 심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 바다로 가라앉느니 뭐니 하는 얘기가 옛날에는 무슨 전설같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점점 현실화돼 가고 있는 현상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동산의 변화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또 4차 혁명 시대가 되면서 자율자동차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질 거예요. 누가 자동차를 귀찮게, 아이고, 그거를 말이죠. 검사도 받아야 되고, 기름도 넣어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필요할 때, 그죠? 내가 딱, 문자만 하나 보내면, 나 10분 뒤에 내가 타고 가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그러면, 무인 자동차가 탁 와가지고, 그죠? 그거 타고서 내가 가고 싶은데 탁 가서 내가 사용한 돈만 딱, 내 구좌에서 나가죠, 그냥. 핸드폰에서 그냥 나가든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돈도 덜 들고, 편리하고 관리도 안 하고 그래요. 그죠? 주차장도 필요 없고, 교통사고 걱정 안 해도 되고. 이런 시대가 얼마나 남았다? 얼마 안 남은 거죠. 얼마 안 남았어. 10년, 20년 내에 나와서. 그런 시대가 무섭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거지. 금방금방 오니까 잘 대비해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많이 확대됐네.